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 사실 포르쉐는 90년대 중반, 90년대 말에 상당히 큰 재정적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던 포르쉐를 지금의 포르쉐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911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포르쉐 박스터가 있고요. 파나메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포르쉐를 지금의 위치까지 가장 높게 끌어올린 차량, 바로 카이엔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이 포르쉐에서 카이엔이라는 SUV를 내놓으면서 수많은 포르쉐 팬들은 상당히 포르쉐를 원망하고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르쉐의 모기업이죠. 폭스바겐을 한때 인수하려고 하는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오를 정도로 재정적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카이엔 성공 신화를 본 다른 스포츠카, 슈퍼카 브랜드, 현재 SUV를 안 만드는 업체를 찾아보기가 더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의 브랜드, 쭉 GT카를 만들어 오던 그런 브랜드였는데 이 브랜드 역시 시대의 흐름을 쫓고 SUV를 내놓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성능판으로 다듬은 지금 제가 시승하는 이 차량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도 몇 가지 의의가 있는 차량이에요. 동급의 람보르기니 우르스라든가 포르쉐 카이엔, 이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격이 가장 높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SUV 중에서 출력이 가장 높은 차량이었어요. 출력 1위의 자리를 빼앗은 게 바로 그 괴물 같은 테슬라 모델 X 플레드입니다. 근데 그 괴물 모델 X 플레드에 비해서도 이 차량의 최고 속도가 훨씬 높습니다. 슈퍼카, 하이퍼카나 돼야지 차량의 출력을 이름에다가 붙이곤 하는데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출력을 이 차 이름에 담았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에스턴 마틴 DBX707이고요.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어야 되는 채널의 권혁재 PD입니다.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DBX707의 707이 가리키는 거, 바로 이 차량의 최고 출력을 의미합니다. SUV의 707마력이래요. 뭔가를 견인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달리기 위해서 707마력을 담았다 라는 것이 일단은 이 차량이 상당히 어마무시한 차량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겠죠. 이 차량의 보닛에는 메르세데스 AMG로부터 공급받은 V8 4.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담겨져 있고요. 미션 역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공급받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메르세데스 벤츠의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많이 공급받아서 쓰고 있는데, 기본형 DBX, 이것도 이 차량과 같은 엔진이거든요. 근데 그 기본형 모델의 출력이 550마력 정도인데 지금 100마력 중반 이상대를 더 얹어서 707마력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니까 잠깐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뒀고 현재 상태에서 일단 스포츠 플러스로 두게 되면은 배기가 어마무시해집니다. 배기가 토크가 90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치고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미션의 반응이라든가 엔진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운전의 재미를 위해서 터프하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부들부들하게 매끈하게 미친 파워를 뽐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차량의 성향을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이 차량이 암만 출력을 내세웠어도 어쨌든 성향 자체는 GT 쪽의 성향이구나, 조금 더 고성능으로 장거리 주행을 할 때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GT의 성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스포츠 주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일반적인 주행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1500rpm보다도 낮거든요. 한 1300, 한 그 정도 rpm대에서 유지가 되면서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이 2000rpm 중반대부터 이렇게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1000rpm 초반 이때쯤에 가도 사실 토크는 부족함이 없이 상당히 여유있게 넉넉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앞에 가는 이 차가 답답해서 추월을 한다. 사실 이 벤츠의 9G트로닉스가 달려있는 차량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호불호가 좀 상당히 많이 갈리는 모습들을 봤었거든요. 적어도 제가 접하는 이 9단 변속기, 이거 어쨌든 벤츠에서 공급받은 거니까 변속 속도도 나무랄 데 없이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일반적인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변속 충격을 보여준다라든가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출력을 높인 만큼 상당히 하드코어한 느낌을 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여유롭고 풍족한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라고 해야 될까요? 주행 모드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로드를 주행해야 될 때 사용하는 터레인 모드가 있고요. 서스펜션, 조향감, 파워트레인, 그 다음에 가변 배기, 이거를 나한테 맞는 설정으로 각각 개별 조정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이 있고요. 가장 기본이 GT, 이 컴포트 모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는 겁니다. GT 모드로 두게 되면은 악셀러레이터를 풀악셀에 가깝게 밟았을 때에도 점층적으로 이렇게 변속이 되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언제든지 때려 밟을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모드여서 힘을 최대한 내줄 수 있는 RPM으로 딱 꽂혀버리면서 쫙 하고 나가는 거죠. 어떤 모드로 했을 때에도 그 느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애가 살짝 멍을 때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스포츠 플러스로 떠서 좀 밟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기름 게이지가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3억짜리 이런 스포츠 SUV를 타시는 분이 뭐 기름 걱정을 하시고 타시지는 않으시겠죠. GT라는 성향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그렇고 파워트레인적인 느낌 자체도 그렇고 운전자한테 부담감을 주지를 않아요. 미칠 듯이 빠르게 튀어나가고 있는데 무섭거나 부담스럽지가 않아.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차보다 제로백이 1초나 빠른 진짜 미친 차지만 걔는 많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배기 플랩을 열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일반적인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조용하거든요. GT카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충실하게 잘 챙겨간 것 같거든요. 고급스럽고 기품 있는 실내, 살벌할 정도로 고급스럽고요. 고속도로라든가 국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내가 크루징을 하면서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야 되겠죠. 장거리를 편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 차량이니까. 그리고 장거리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당히 넉넉한 출력, 이렇게 3가지를 모두 챙긴 그런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고속도로 주행 환경에서는 GT 모델답게 상당히 승차감이 좋은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국도, 좀 구비진 도로 이런 곳에서의 승차감이 어떨지 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GT 모드로 주행 중인데 확실하게 노면의 정보 같은 거는 전달이 다소 있는 편이긴 합니다. 도로가 깨져 있다거나 좀 그런 곳에서의 충격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전달을 해주는 편인데 23인치짜리 휠을 달고 있어요. 무려 23인치. 타이어의 두께가 진짜 얇습니다. 3호 사이즈예요. 3호 사이즈.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노면의 정보를 흡수하는 능력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하부에서 오는 이런 충격에 대한 흡수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속 방지턱을 넘는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편안한 느낌을 제공을 하거든요. 단단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헤어핀을 돌아 나갈 때 롤이 안 느껴져요. 덩치가 결코 작지 않거든요. 이 차량의 크기가 전장이 일단 5m가 넘고요. 전폭은 거의 2m에 가까운 차량입니다. 휠 베이스도 3m가 넘고 공차 중량은 거의 2.3톤에 맞먹는 그런 차량인데 움직임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진 않아요. 제법 가뿐하게 좀 움직여준다라는 느낌이 있고, 스포츠 주행에 필요한 도로의 상태 같은 것들은 잘 전달을 해주면서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준다라는 거. 확실히 차가 비싸니까 하체 반응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네요. 그렇다면은 인디비주얼을 지금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휠을 하드로 묶어놨거든요. GT 모드와 비교해서 막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조금 더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이에 대한 응답성이 즉각적이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바꾸니까 살짝은 통통 튀는 느낌도 있네요.
GT 모드, 기본 모드에 있어서도 주행 성능 자체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차량이 의외로 시트에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주행을 하면서 일말의 불안감이 없어요. 흔들림도 없고 과속 방지턱, 확실히 이 차의 승차감은 에어 서스펜션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는데 이런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갈 때는 정말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이 차가 과연 그렇게까지 하드한 세팅을 보여주는 차가 맞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누가 봐도 이 차는 에스턴 마틴이다 딱 눈에 띄지 않나요? 그 에스턴 마틴 특유의 그 곡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좀 우아함,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을 했고, 에스턴 마틴 특유의 이런 베인 그릴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모양의 그릴까지 딱 잘 달려져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우르스 같은 모델 보면은 되게 괴팍하잖아요. 과격하고 뭔가 미친 듯이 달려나갈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라면은,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이 차량의 GT적인 성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뭔가 여유롭고 뭔가 좀 풍족하고 동글동글한 면들을 쓰면서 좀 전반적으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그런 느낌을 냈습니다. 보닛 위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요즘엔 좀 이런 거 장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얘는 실질적으로 좀 열기를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뜨거워요. 네, 엄청 뜨겁습니다. 휠하우스 뒤쪽으로 와류를 바깥으로 빼줄 수 있는 이런 공기 흡입구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쪽 부분에 상대적으로 먼지가 엄청 쌓여요. 이런 핀 같은 것들, 핀의 디자인 같은 것들이 특징적 요소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문을 열었을 때 이게 당연히 간섭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에스턴 마틴은 스완도어라고 해서 문이 살짝 이렇게 위로 비스듬하게 열리는 도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인도 턱 같은데 문 낮은 차들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 차량도 살짝 이렇게 스완도어 형식으로 위쪽으로 살짝 열리면서 그런 간섭 자체는 좀 피할 수 있었다. 프레임리스 도어인데 문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문을 열어둘 때도 살짝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체력이 약한 여성분이라든가 또 SUV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아기가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뒷좌석도 무거워요. 문이 되게 무겁습니다.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 차량이 원래 영국 차잖아요. 그러니까 우핸들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닛 여는 게 오른쪽에 레버가 있는데 안 보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이쪽서부터 이렇게 보닛이 쫙 열리는 역할을 하죠. 보닛 위에 캐릭터 라인이 엄청 많아요. 근데 파팅 라인을 여기다가 딱 그으면은 뭔가 딱 이질적인 느낌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이 핀이 있잖아요. 이 핀을 경계로 해서 파팅 라인을 만들어서 이만큼 보닛을 만든 거죠. 이거 제작 단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공급받은 이제 V8 4.0 트윈 터보 엔진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꽉 들어차 있고,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블랙핀, 사이드미러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블랙의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엠블럼도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거든요. 바디 컬러와 이 블랙의 조화가 딱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되게 스포티하고 멋지게 쫙 달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도 하죠. 이 뒤쪽에 와서 급격하게 흉폭하게 바뀝니다. 리어 글래스 자체가 상당히 눕혀져 있습니다. 리어 윙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유리창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사이가 뚫려 있고요. 이렇게 지나갔던 바람이 덕테일이라 그러죠. 오리궁뎅이처럼 살짝 이렇게 치켜 올라가져 있는 이런 디자인에 탁 막혀가지고 이렇게 쫙 치켜 올라가는, 지금 튕겨져 올라가는 그런 디자인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살벌하죠. 예. 일단은 이 쿼드 머플러 좀 보세요. 예. 그리고 진짜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튀어나와 있는 리어 디퓨저의 느낌,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디퓨저로서의 역할을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요점에서 끊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쪽까지 깊숙하게 박혀 있는 건 아닌데 스포티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세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테일은 좋아요. 예, 스포티하고 좋은데 대신에 꽃가루 같은 거 날리면은 눈에 띄게 쌓이더라고요, 먼지가. 타이어가 무려 325 가까이 껴져 있잖아요. 팬더의 두께 자체도 장난이 아니고, 참고로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전동식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일단은 트렁크의 높이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량에 짐을 싣거나 빼거나 할 때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지금 벌써 딱 제 무릎 위치에서 걸리잖아요. 짐을 수납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사시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불편함은 뭐 별거 아니다 라는 느낌일 수 있겠고, 트렁크 선반이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 진짜 가죽이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가죽으로 온통 천지 도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죽이라서 제가 어디다 내려놓지를 못하겠어요. 다른 선반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반이 이렇게 위쪽으로 좀 들려가지고 짐을 빼기가 쉽다던가 이런 거라도 있을 텐데, 딱 중간에 고정되어 있어서 이 선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 게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집에다가 벽에다가 좀 걸어 두시든가 해가지고 보관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이 차가 짐을 운반하려고 만든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UC 형태로 뒷 유리창이 쫙 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짐을 뭐 큰 거를 수납한다든가 그런 데 있어서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트렁크 아래쪽을 들춰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이게 확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걸려갖고 확 열리지가 않아. 스페어 타이어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에 히든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뭐 숨길 수 있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둘 수 있고요. 짐을 실을 때 좀 높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이 에어 서스펜션의 뒤쪽을 좀 낮출 수 있는 이런 버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엄청 낮아지네요, 서스펜션이. 제 골반 쪽쯤에 있었는데 지금 그보다 훨씬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 같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서스펜션을 내려가지고 넣을 수 있다. 시트 앞부분을 폴딩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눕혀지는데 이 완전하게 평평한 공간은 안 만들어지고 2열 시트 쪽이 좀 높아지는, 중간에 가다가 높아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싼 차 타시는 분도 차박하시나요? 아무래도 이 휠 베이스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누웠을 때 앞 1열 시트에 머리가 닿는다든가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공간 자체가 2열 시트가 더 높아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몸이 좀 배길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네, 이 차 사실 정도의 재력 되시면 호텔 다니세요, 호텔. 인테리어를 싹 둘러봤을 때 이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 빼고요, 플라스틱이 보이는 곳이 이 룸미러 뒤쪽에 이런 카메라 같은 것들 있는 여기 계기판 하단 쪽에 이거는 반사 막기 위해서 약간 검은색 소재 덧댄 것 같고요. 에어벤트 쪽에 좀 테두리 있는 쪽, 이쪽 제외하면요 없어요. 이거는 카본이죠. 이 가죽이고요. 이거 리얼 알루미늄입니다. 이런 거 다 보면은 주름들 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심지어 천장 이거 다 가죽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야, 근데 이거는 너무 작다. 옆과 앞을 동시에 가릴 수 있는 이런 선바이저 달려져 있고요. 심지어 이 마무리도 알루미늄, 심지어 이 스피커 커버마저도 다 가죽. 그나마 여기 버튼류들 플라스틱 들어갔네요. 이런 카펫 소재 같은 것도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고급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색깔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베이지에 레드는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에스턴 마틴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을 그대로 다 유지를 한 걸 볼 수 있잖아요. 버튼식, 야, 우리 지금 이제 와가지고 시프트 바이 와이어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에스턴 마틴은 이거 수십 년 전에도 버튼식이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드라이브 버튼이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 누르기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고요. 이 아래로는 여러 가지 드라이빙 관련된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기능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터치식 버튼과 물리식 버튼을 상당히 잘 활용해 가지고 되게 고급스럽게 꾸며놨어요. 이런 거는 터치식 버튼이거든요. 햅틱 반응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중요시하게 쓰는 버튼 같은 것들, 풍량 조절이라든가 온도 조절, 그다음에 바람의 위치, 이런 거는 다 이런 식으로 누르는 식으로 해가지고 고급스럽고 잘 만들어놨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좀 좋은 것들 얘기했으니까 안 좋은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경로 안내 시작. 또 저 이거 습관처럼 누를 뻔했는데 터치가
작동이 안 됩니다. 벤츠의 커맨드 시스템을 가져온 거거든요. 이 차량은 파워트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벤츠의 하드웨어, 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은근히 좀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쬐다 이걸로 일일이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적응이 되기 전까지는 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앱 커넥티드 기능을 애플 카플레이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는 사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는 작용이 안 된다.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쓰기 때문에 순정 랩이 보고 왔는데 순정 랩이 나름 쓸만합니다. 예, 경로라든가 이런 거 검색할 때 좀 불편해서 그렇지, 에스턴 마틴이 솔직히 얘기해서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한국화 해준 거는 고맙긴 한데 인포테인먼트는 좀 별로예요. 컵홀더 위치가 여기 있는데 사실 음료를 여기에다가 놓고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불편한 위치긴 하죠. 볼스터도 튀어나와 있어서 몸을 잡아주는 것 자체는 잘하는데 허벅지 익스텐션이나 이런 기능이 좀 빠져 있을까라는 거는 3억짜리 차량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창문 여는 스위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팔을 기댔을 때 제 손목보다 아래쪽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 버튼 누르려고 하면은 조금 불편합니다. 팔을 좀 많이 뒤쪽으로 빼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에스턴 마틴은 옛날에 아날로그 계기판을 쓰던 시절부터 RPM 게이지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 계기판상의 인포테인먼트를 가운데에 넣으면서 RPM 게이지가 시계 방향으로 못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된 거지. 전자식 계기판이긴 하지만 그런 트렌드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잘 안 보이겠죠, RPM 미터가. 왼쪽에 속도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도를 큰 숫자로 보여주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연비, 지도, DBX 로고 이런 거는 보여주는데 RPM을 숫자로 보여주는 건 없더라. HUD도 이 차량 안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세심한 아쉬움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열에 앉아봤는데요. 1열 시트는 제가 운전하던 시트 포지션 그대로거든요. 주먹 2개 정도니까 아주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이 정도 공간이면 사실 충분하죠. 그리고 생각보다 놀랐던 거는 발 공간 상당히 넉넉합니다. 시트 포지션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차체 바닥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보면은 여기 중간에 한 번 더 띄웠어요. 시트가 체결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은근히 이런 GT카 같은 경우에는 딱 시트를 고정을 해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B필러에 송풍구 하나, 가운데 센터 콘솔 쪽에 송풍구 하나 있고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공족이 따로 있고요. USB도 A타입으로 2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에다가 뭔가 수납할 수 있을까 싶은 시트백 포켓이 있긴 한데 여기 A4 용지나 들어갈라나 모르겠고요. 어쨌든 글라스 루프 자체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지금 제 머리보다 살짝 뒤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감 자체는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손잡이 같은 것 하나까지 마치 명품 가죽 손잡이처럼 이렇게 해놓은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은근히 잡으면은 아픕니다. 암레스트를 내리면은 그냥 컵홀더 2개, 암레스트 길이는 뭐 그냥 무난한 편. 여기다가 음료만 안 꽂는다면 안쪽에서 닫을 때도 되게 묵직하네요. 패밀리카로서 같이 운용하실 생각이라면은, 만약에 집에 아기가 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아버님이 좀 닫아주시고 해주시는 거를 좀 권장드릴 정도로 문의 무게는 좀 무거운 편입니다. 시승을 하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슈퍼 SUV를 사시려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 차가 한 대만 있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세단 같은 거, 편한 세단, 뭐 S클래스 같은 거 이런 거 한 대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SUV를 사는데 레인지로버 같은 그런 편한 SUV가 아니라 굳이 이런 스포츠성이 있는 SUV를 산다라는 거, 아무래도 차를 3대까지 보유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아니면은 나는 세컨카로 슈퍼카를 사고 싶었는데 와이프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는다든가 울며 겨자 먹기로 SUV를 사는데 이제 눈속임이 좀 필요하다, 뭐 그런 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은 뭐 나는 차 딱 한 대만 가질 거야, 난 그래서 편한 거, 실용성, 스포츠성 다 가질 거야, 그런 분들이 이 차를 사시는 걸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 차량을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에서였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 내연기관 SUV 중에서는 얘가 출력이 가장 좋습니다. 소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만족도는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차에 진짜 슈퍼카 같은 날 것과 같은 느낌을 원한다라는 분은 그닥 비추천드리는 게, 왜냐면 얘는 GT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미션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전 재미를 뽑아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T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한 차량이긴 하거든요. 완전 슈퍼카에 좀 날 것 같은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차를 SUV를 사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적합할 수 있고요. 야, 내가 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줘갖고 차를 사는데 남들하고 똑같은 차? 아, 난 그 질색이야. 이거 사세요. 카이엔이 어느샌가 강남 산타페로 불릴 정도로 그 개체가 많아졌고, 람보르기니 우루스도 강남 나가면은 하루에 두세 대씩 그냥 봐요. 근데 얘는 진짜 하루에 한 대 볼까 말까 할 정도로 상당히 레어한 차량이며, 그렇다고 해서 에스턴 마틴이라는 브랜드가 브랜드 밸류가 떨어지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F1에 출전하는 브랜드예요, 에스턴 마틴이. 거금을 들여갖고 차를 사는 만큼 남들과는 다른 그런 길로 가고 싶어, 남들과는 좀 차별화된 모습 가고 싶어, 그럼 이거 사세요. 예. 그랬을 때는 이만한 대안이 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 3억짜리 차인데 그래도 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3억짜리 차를 타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되게 집중할까요? 인포테인먼트 안 좋대, 사지 말자 이럴까요? 또 차를 보시는 이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차마 그 정도까지는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타본 사람으로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면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비싸고 고성능 차는 힘들어. 나랑 너무 다른 세계여서 좀 힘들어.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카바베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